어머니, 우진 씨 눈이 이렇게 된 게 다 어머니 탓이에요. 며느리는 6개월 동안 남편의 눈에 락스를 넣어 실명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치매라도 걸린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저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최 원장, 사람 하나 병동에 넣어줘요.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세 박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고 또 가장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대형 대학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범죄자들의 정신 감정에도 참여했죠. 의료계와 법조계에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큰아들 우진에게 제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우진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죠. 외국계 기업 이사로 일하며 가족들을 잘 돌보는 모습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소라, 그 여자만은 달랐습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본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여자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우진이와 결혼한 지 10년, 손녀 하윤이까지 낳고 평온해 보이던 가정.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의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요즘 눈이 자꾸 따갑고 뿌옇게 보여요. 처음엔 단순한 안구 건조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로 컴퓨터를 많이 보니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35년을 살아온 제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남편을 실명시키고 시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큰아들 우진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의 50평형 아파트.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넓은 베란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요. 며느리 소라는 저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친절했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아침마다 손녀 하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거들며 조용히 지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10살 하윤이는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인 저를 무척 따랐고 방과 후면 제 방으로 달려와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진이는 매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이사라는 직책이 그만큼 바쁜 자리였으니까요. 엄마, 오늘도 야근이에요. 먼저 주무세요.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소라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집안일은 대부분 제 몫이 되었죠. 어머니, 제가 밖에 좀 다녀올게요. 하윤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 청소 좀 부탁드려요. 저 피곤해서요. 어머니, 저녁은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요구들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야근으로 집에 없는 날이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소라가 식탁 위 반찬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짜게 하시면 어떡해요? 우진 씨 혈압 높은 거 모르세요? 미안하구나. 다음엔 조심할게. 다음엔이 아니라 지금 다시 만들어주세요. 우진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저는 부엌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67의 늙은 몸으로 다시 장을 보러 나가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야. 참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정 같은 데 안 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같은 거 다녀오시지 그래요. 어머니, 혹시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던데 저를 내보내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우진이가 저를 원했고 손녀 하윤이가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 가을이었죠. 우진이가 눈을 비비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눈이 자꾸 따갑고 이물감이 느껴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소라가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여보, 제가 약국에서 좋은 안약 사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이후 우진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사다 준 안약이었죠. 여보, 하루에 3번씩 꼭 넣어야 해요. 며느리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챙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아내였죠. 하지만 제 눈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진이의 눈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눈이 너무 아파요. 빛만 봐도 눈물이 나요. 우진아, 병원에 가야 해. 이건 심각한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소라는 제가 끼어드는 걸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라가 작은 안약병 2개를 들고 뭔가를 옮겨 담고 있었습니다. 주사기로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액체를 옮기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5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었으니까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경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우진이의 오른쪽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아, 어서 물로 씻어. 저는 재빨리 우진이를 세면대로 끌고 가 찬물로 눈을 씻겼습니다.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괜찮아. 계속 씻어야 해. 그때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눈이 이상해.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그냥 일시적으로 따가운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소라야, 이건 심각해. 엘 싣고 불러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제 남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제발 신경 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10살 하윤이가 방에서 나오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할머니가 아빠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하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소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어서 옷 입어.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우진이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우진이와 함께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소라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버하시는 거예요. 괜히 주책이셔. 그 말을 남기고 집에 남았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안과 전문의가 우진이를 진찰했습니다. 환자분, 최근에 눈에 무엇을 넣으셨나요? 안약이요. 아내가 사다 준 안약을 매일 넣었어요. 안약 종류가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국에서 산 거라고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각막에 심한 화학적 손상이 있습니다. 일반 안약으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눈에 다른 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나요? 세제나 표백제 같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그 장면, 안약병을 바꿔치기 하던 며느리의 모습. 설마 그게... 선생님, 혹시 안약 샘플을 가져오면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저는 우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라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호들갑 떠셨죠? 제가 뭘 했어요? 소라야, 우진이가 쓰던 안약 어디 있니? 왜요? 병원에서 뭐래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싶대. 그냥 일반 안약인데요. 필요 없어요. 소라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야 해. 어디 있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 말 안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진이 건강이 달린 문제잖아. 결국 소라는 마지못해 안약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안약병을 가방에 넣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안약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안약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는 순간 희미하게 표백제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병원으로 돌아가 의사에게 안약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게 환자가 사용하던 안약입니다. 의사는 안약을 받아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검사실로 보내서 긴급 성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우진이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사용하신 안약에서 희석된 차염소 산나트륨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진이가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락스 성분입니다. 표백제요. 뭐라고요? 우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안약에 희석된 락스를 섞어 넣은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우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약을 사다 준 사람이 누구인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약을 넣으라고 챙긴 사람이 누구인지.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우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엄마, 소라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우진아, 엄마, 제발 경찰 신고는 하지 말아요. 제가 집에 가서 직접 물어볼게요. 우진이는 끝까지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딸 하윤이의 엄마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진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더 이상 그 안약은 쓰면 안 돼. 네, 엄마.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라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왔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소라야.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약 어디서 산 거야? 왜요? 그냥 약국에서 샀는데요. 어느 약국? 정확히 어디? 그게 인터넷에서 샀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소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라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그 안약에 뭘 넣는 거야?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이상한 걸 넣어요? 병원에서 성분 분석했어. 락스가 나왔어. 표백제 성분이. 순간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거 아니에요? 소라야. 여보, 진짜 아니에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소라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왜 여보 눈을 멀게 해요? 말이 돼요. 우진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과 병원의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서 갈등했죠. 소라야,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다 같이 경찰서 가서... 경찰서요? 왜요? 제가 범죄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상한 말 불어넣으신 거죠. 처음부터 저 믿으려 하지 않으셨잖아요. 소라가 갑자기 저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저 괴롭히시는 거 알아요? 저 집에서 내쫓으려고 이러시는 거죠? 소라야, 나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가정 파괴하지 마시고요.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진이는 저와 소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엄마, 일단 시간을 좀 가지자. 나도 정리가 안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며느리는 끝까지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내를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그날부터 소라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제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요. 그런데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걸. 병원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이는 의사의 권고대로 락스가 섞인 안약 사용을 중단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제대로 된 안약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오른쪽 눈의 충혈과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예전만 못했죠. 엄마, 오른쪽 눈으로 보면 뿌옇게 보여요. 각막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아, 더 악화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야. 근데 엄마, 우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소라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진아, 증거가 있잖아. 하지만 소라는 끝까지 아니래요. 누가 안약병을 바꿔치기 한 거래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 소라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병원 사건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변한 겁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차리셨어요? 식탁에 있단다. 제가 먹을 반찬은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우진 씨 것만 있네요. 내 것도 같이 있어. 똑같이 준비했는데. 어머니, 저는 저염식하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간세게 하시면 어떡해요? 소라는 매일 아침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깨끗하게 하세요. 여기 기름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어머니, 빨래 개는 것 좀 배우세요. 이렇게 구겨지게 계시면 다시 다려야 해요. 어머니, 제 방에 왜 마음대로 들어오세요? 청소는 제가 할 테니 들어오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여보, 어머님이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완벽한 이중성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소라의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반사회성 인격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죠. 표면적 매력, 거짓말, 공감 능력 결여, 조종과 착취. 이 여자는 위험해. 정말 위험해. 제 직감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진이가 회사에 가고 소라도 외출한 사이 손녀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간식 줄게. 저는 하윤이에게 과일과 우유를 주며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윤아, 요즘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것 같아. 하윤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전화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하윤아, 그게 정말이니? 네, 할머니. 저 거짓말 안 해요. 10살짜리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구나, 하윤아.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엄마가 할머니 내보내려고 하는 거 싫어요. 걱정 마, 하윤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우진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 따로 나가서 살까봐.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소라가 나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소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소라가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때 소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얘기하세요. 소라야, 나는... 어머니, 제가 어머님 힘들게 한 적 있나요? 소라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소라야,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모자라서 어머님이 편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제발 나가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우진이는 완전히 소라의 연기에 넘어갔습니다. 엄마, 봐요. 소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 잘 지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교묘한 심리 조작에 아들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소라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외출할 때마다 몰래 뒤를 밟았고 집에서 하는 행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소라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마트에 간다고 하고 일부러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 소라가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 며느리의 동생 윤태식이었습니다.
저 남자가 왜?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그럼 이 집은 우진이 명의야. 내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최소 절반은 받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걱정 마. 내가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넣을 거야. 크크, 누나 진짜 무섭다. 우진이 눈 하나는 이미 망가뜨렸잖아. 장애인 되면 위자료도 더 받을 수 있어. 누나, 근데 들키면 어떡해? 들킬 리 없어. 우진이는 나만 믿거든. 바보같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 은행 계좌 확인했어. 아직? 근데 별로 없을 거야. 그냥 평범한 노인이잖아. 그래도 확인해봐. 혹시 몰라. 알았어. 어차피 정신병원 보내면 후견인은 내가 되니까 다 내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이 여자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일하며 익힌 모든 노하우가 발동된 겁니다. 증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녹음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진정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쯤 후에요. 소라의 동생은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 보셨어요. 하윤이 간식 좀 사왔어. 아, 네? 감사합니다. 소라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있는 이정훈, 제가 30년 전에 가르쳤던 수제자였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었어요. 정훈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안약 성분 분석 결과 하나, 복사본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밀 검사도 한 번 더 부탁하고 싶어.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일단 급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훈이는 약속대로 안약 성분 분석 결과서와 추가 정밀 검사 결과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아마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선생님,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 마. 내가 누군지 알잖아. 저는 정훈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물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그리고 며느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위험하게. 일주일 후였습니다. 우진이의 눈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오른쪽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눈이 0.03밖에 안 나와요. 우진아, 더 악화되기 전에 발견한 게 다행이야. 근데 이제 어떡하죠? 운전도 힘들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어요. 우진이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소라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장애인 등록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 등록. 한쪽 눈 시력이 0.03이면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해요. 세금 감면도 받고 복지 혜택도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 등록을, 여보, 실용적으로 생각해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묘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장애인 등록을 하면 이혼 시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소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침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실 뻔했잖아요. 제가 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그랬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현관문 잠그는 거 까먹으셨어요. 제가 확인하고 잠갔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요즘 정신이 없나 봐. 어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네. 요즘 노인들 치매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하던데 우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 근데 며칠 전에도 하윤이 학교 가는 날 깜빡하셨잖아요. 어머니, 제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삼아서요. 소라는 계속 저를 압박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치매 검사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우진이 앞에서는 제가 정말로 깜빡거리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드린 약 드셨어요. 약? 무슨 약? 어머니, 아까 혈압약 드리면서 저녁 먹고 드시라고 했잖아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실제로는 소라가 약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앞에서는 마치 제가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연출했죠. 어머니, 또 안경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요. 아까 분명 여기 뒀는데 어머니 어제도 찾으셨잖아요. 침대 옆에 있었는데. 그랬나? 소라는 조금씩, 그리고 치밀하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도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한번 병원 가봐요. 나도 걱정돼요. 우진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엄마, 제발요. 나 안심시켜준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병원이 아니라 소라가 알아본 병원으로요. 어머니, 여기 노인 전문 병원이래요.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시대요. 우리는 소라가 예약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개인 정신과 의원이었죠. 어머니 모시고 오셨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의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소라가 저보다 먼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시고 문 잠그는 것도 자주 까먹으세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호자 말로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네요. 간단한 인지검사 해볼까요?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진압력 검사, 계산 능력 검사 등 저는 모든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치매 증상은 보이지 않네요.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소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집에서는 정말 자주 깜빡거리세요. 혹시 초기 증상일 수도 있지 않나요? 보호자분, 검사 결과가 정상이에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소라는 끝까지 제가 치매라고 우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 결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정상이래요. 우진이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소라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더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우진이와 소라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소라야, 갑자기 왜 그래? 매일 집안일 시키고 간섭하시고 저 미칠 것 같아요. 소라야, 여보, 어머니 요양원 같은 데 모시면 안 될까요? 전문 요양사들이 더 잘 돌봐드릴 거예요. 요양원, 엄마가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 안 좋으세요. 치매 검사에서는 정상 나왔지만 집에서는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소라야, 그래도. 여보,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이러다가 제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소라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우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뭐니, 우진아? 엄마, 혹시 요양원 같은 데 가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아, 나를 내보내고 싶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가 나갈게. 소라가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이제 반격할 시간이라고. 제 모든 능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겁니다. 저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갈 생각은 없었죠. 이건 제 전략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짐 쌀 테니까 며칠만 시간을 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진이는 죄책감에 눈물까지 글썽겼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달랐죠. 어머니, 현명한 결정이세요. 요양원이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소라의 눈빛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원장님 계십니까? 서울대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제자 최시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시영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며칠 후에 연락할게. 혹시 정신과 응급입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줄게. 일단 대기만 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 법의관으로 근무하는 제 의대 동기 김태우에게요. 서연아, 오랜만이네. 태우야, 미안한데 증거 보관 관련해서 자문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증거? 상해주에 관련된 건데 물증이랑 녹음 파일이 있어.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응, 큰일. 자세한 건 이따 만나서 얘기할게. 저는 조용히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법의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모든 인맥과 노하우를 총동원했죠. 먼저 소라의 동생 윤태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윤태식이요. 전과 3범이네요. 폭행, 공갈, 사기까지. 자세한 기록 좀 보내줄 수 있어. 네, 선생님.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윤태식의 범죄 기록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2019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 2021년 공갈 미수로 벌금 300만 원, 2023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1년. 이 정도면 충분해. 맛.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안약 성분 분석 결과서, 소라와 윤태식의 대화 녹음 파일, 윤태식의 범죄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녀 하윤이가 몰래 찍어둔 영상. 일주일 전 하윤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하윤아? 하윤이는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소라가 부엌에서 안약병을 조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사기로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액체를 옮기는 모습, 그리고 그 액체는 락스병에서 나온 것이었죠. 하윤아, 이걸 언제 찍은 거야? 한 달 전이요. 엄마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서 몰래 찍었어요. 하윤아,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야. 할머니, 엄마가 나쁜 짓 하는 거 맞죠? 그래, 하윤아. 엄마가 아빠를 아프게 하고 있어. 저 어떡해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면. 하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 아빠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어느 날 저녁, 우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또.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우진이의 왼쪽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안약 또 넣었어? 아니요, 엄마. 저 안약 안 넣었어요. 그럼 왜 이래?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라야, 네가 뭘 했어? 어머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우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왼쪽 눈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벨 짚고 불러. 저는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우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안과 전문의가 긴급 검사를 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왼쪽 눈 각막에 심각한 화학적 손상이 있습니다. 또요. 네. 이전 오른쪽 눈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당장 치료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미 손상이 깊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이 여자가 끝까지. 소라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소라야, 나 눈이 안 보여. 여보, 걱정 마요. 괜찮을 거예요. 소라는 완벽하게 걱정하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살짝 올라간 미소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야. 네, 어머니. 네가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 눈, 네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어머니, 치매 검사에서 정상 나오셨지만 역시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자꾸 저한테 이상한 누명을 씌우시잖아요. 누명이 아니야. 나는 다 알아. 네가 안약에 락스를 섞었다는 것도.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도. 어머니,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간호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는 정신 멀쩡해요. 이 여자가 내 아들을 해쳤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요즘 얼마나 힘든데 이러세요. 소라는 교묘하게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마치 제가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만들었죠. 보호자분, 어머님 좀 모시고 나가 계시겠어요? 간호사가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소라는 저를 억지로 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곧 양쪽 눈 다 실명될 거예요. 그럼 장애인 되는 거고요. 이 악마 같은 여자. 어머니도 곧 정신병원 가실 거예요. 오늘 병원에서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상하게 봤죠. 제가 뭘 했는지 증거 있으세요? 아무도 안 믿을걸요. 그냥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소라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순순히 요양원이나 가세요. 그럼 제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만약 내가 거부하면 그럼 정신병원이죠. 강제 입원. 시어머니가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면 되니까요. 네가 감히요. 전 이미 우진이 눈 2개 다 망가뜨렸어요. 시어머니 하나 정신병원 보내는 것쯤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뭐가 웃겨요? 소라야, 너 한 가지 실수를 했어. 실수요?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 일은 다 드신 노인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 소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안약 성분 분석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윤이가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라가 안약을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게... 그리고 당신 동생 윤태식과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어.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겠다는 계획 말이지. 소라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뭔데요? 나는 35년간 서울대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일했어. 범죄자 정신 감정도 수백 건 했고. 거짓말. 그리고 지금 네가 한 말들 전부 증거로 사용될 거야. 상해죄, 살인미수죄, 사기죄로. 소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참. 네가 계획했던 정신병원 입원.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 원장, 저 박서연입니다. 사람 하나 병동에 넣어주세요. 제가 아니라 제 며느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신병원 갈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야. 이게 무슨... 안 돼요. 그리고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형량이 결정될 거야.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난 너 같은 사람들 수백 명 봤어. 반사회성 인격장애. 딱 당신 같은 사람 말이야.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은 우진이 가까이 가지 못해. 접근금지 신청도 해두었으니까. 안 돼, 제발. 저는 소라를 남겨두고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우진이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왼쪽 눈은 실명을 막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더 이상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그럴 일 없을 테니까요. 저는 우진이 곁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엄마, 소라가 정말... 응, 엄마가 다 알아. 이제 설명해줄게. 그날 밤 저는 우진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소라의 범죄, 제 정체, 준비해둔 증거들. 우진이는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이셨구나. 미안해. 우진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절 지켜주셨잖아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우진이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왼쪽 눈의 시력은 회복되었지만 오른쪽 눈은 여전히 003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라는 집에서 쫓겨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물러선 게 아니었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현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라의 동생 윤태식과 그의 일당들이었습니다. 어이, 시어머니. 윤태식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비키긴.
우리 누나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데. 억울하긴요. 당신 누나가 한 짓 다 알아요. 증거 있어요. 녹음. 그런 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것 같아요. 윤태식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저희를 둘러쌌죠. 우진이도 참 불쌍하네. 눈도 하나 망가지고. 이혼하면 위자료 엄청 물어야 할 텐데. 비켜주세요. 우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래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우리 누나를 범죄자로 몰았잖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긴 뭐가 사실이야. 윤태식이 우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우리 누나 신고 취하해? 안 그러면 내 남은 눈도 못 쓰게 만들어줄까? 놔라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윤태식 씨, 지금 폭행죄의 현행범이에요. 크크, 할망구가 법을 안 해.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CCTV. 그까짓 거. 윤태식이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아파트 경비실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뭐야? 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씨. 윤태식과 그의 일당들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미리 경비실에 부탁해뒀었습니다. 수상한 사람들이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현실이에요. 그래, 우진아.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우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요. 와이프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우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소락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재산 절반과 위자료 5억. 안 그러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우진이는 문자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주고 끝낼까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우진아, 안 돼. 저 여자가 한 짓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엄마, 소송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했어. 저는 우진이에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사실 엄마가 강남에 빌딩이 하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두었던 거야. 월세가 3천만 원씩 나와. 엄마, 그걸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준비할 거야. 소라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자 중 한 명인 변호사 오수아를 선임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상해죄와 살인미수죄입니다. 그렇지. 증거도 충분하고요. 안약 성분 분석, 녹음 파일, 영상까지. 이 정도면 승소 확률 99%입니다. 고맙다, 수아야.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악명 높은 박민철 변호사예요. 박민철, 네. 온갖 꼼수와 지연 전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증거가 확실한데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열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박민철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준 건 사실이지만 그 안약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변호인, 그럼 안약병을 조작한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제조사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내용물을 다른 병에 옮긴 것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계속해서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불법 녹음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한 녹음입니다. 오수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 변호사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고령이시고 최근 치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제 의뢰인은 치매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 증언에 따르면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재판은 예상보다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 소라를 변호했고 재판은 점점 길어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계속 연기되었고 증거 조사도 지연되었습니다. 선생님, 상대방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알아.
수아야, 이러다가 1년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사이 소라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10년간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썼어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소라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서 꾸민 거 아니야. 요즘 못된 시어머니 갈등 심각하잖아. 여론이 점점 소라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며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내를 범죄자로 만든 남편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진아, 견뎌야 해. 엄마, 이러다가 제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손녀 하윤이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저한테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요.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창피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속 지고 있었고 여론도 우리 편이 아니었으며 가족들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요? 우진아, 소라가 원하는 대로 재산 주고 끝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우진아,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윤이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저는 회사에서 찍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우진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엄마, 이미 3개월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 같은 범죄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35년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오며 제가 배운 것, 악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것. 저는 다시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영아, 소라 정신 감정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 선생님, 상대방이 계속 연기 신청을 해서 안 돼. 강제로라도 진행해야 해. 선생님 부탁이야. 꼭 좀 도와줘. 그리고 법의관 동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태우야, 증거 재분석 부탁할 수 있어. 서연아, 이미 분석 다 끝났잖아. 한 번 더 해줘.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서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박민철 변호사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수아 변호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상대방이 먼저 정신감정을 신청했어요. 뭐라고? 윤소라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서를 받아왔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활하게. 그리고 윤소라 씨가 저희를 역고소했어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제자 최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영아, 우리가 먼저 정식 정신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에 강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야. 일주일 후 재판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박서연입니다. 67세이고 35년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재판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증인은 정신과 전문의셨습니까? 네. 정신과 과장으로 퇴직했고 법의학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라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직접 고소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아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안약에 화학물질을 넣어 실명시키려 했고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재판장님, 박민철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변호인, 증인은 35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표면적 매력, 병적 거짓말, 공감 능력 결여, 조종과 착취, 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 이 모든 특징이 나타납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닙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즉,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인 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피고인에게 정식 정신 감정을 실시하자고요. 박민철 변호사가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미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 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변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했습니다. 증인의 제안대로 피고인에게 정식 정신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소라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신감정받기 싫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싫어요. 제가 미친 사람이에요. 소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피고인, 질서를 지키십시오. 소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잖아요. 미친 건 어머니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남편을 저한테서 빼앗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친구분이랑 통화하면서 험담한 거 제가 다 들었어요. 피고인, 어머니가 저를 유흥업소 출신이라 들먹거리며 뭐 어쨌다고 걱정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라야, 그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술집년이라고 무시한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거죠. 아니야, 소라야. 난 네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던 거야. 하지만 소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하셨잖아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거예요. 안약에 락스 넣은 거.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10년을 살았어요. 재판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가 황급히 소라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지금까지 무시하며 산 거 장애나 만들어서 위자료 더 받으려고 했어요. 피고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머니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 노인네 때문에 제 계획이 다 망가졌잖아요.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소라는 패닉 상태로 계속 소리쳤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절 인정만 했었어도 애초에 안 했어요. 소라야, 난 널 무시한 적 없어.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우진이를 해치는 게 문제였어. 난 오히려 네가 과거를 극복하고 좋은 며느리가 되길 바랐어. 거짓말. 어머니는 저를 싫어했어요. 아니야. 난 네가 우진이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어. 하지만 넌 우진이를 해쳤어. 법원 직원들이 소라를 강제로 제압했습니다. 놔요.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우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라 말이 사실이에요. 소라를 무시했어요. 아니야, 우진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그 과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소라의 과거가 걱정된다고 말한 적은 있어. 하지만 무시한 게 아니라 걱정이었어. 소라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과거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주변에서 뭐라 할까봐 걱정했던 거야. 그런데 소라가 오해한 거네요. 그래, 소라는 피해의식이 너무 강했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엄마, 우진아, 난 소라를 감싸주려 했어. 하지만 소라는 그걸 무시로 받아들였어. 그게 소라의 병이었어. 10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소라는 진정제를 맞고 다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정신감정을 강제로 실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2주간 입원 감정으로 진행합니다. 소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소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정말 저를 무시 안 하신 거예요. 소라야, 난 네가 치료받고 건강해지길 바랐어. 그게 다야. 하지만 넌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였어. 그걸 인정해야 해.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소라야, 이제라도 치료받아. 내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해. 감정 결과가 나오면 너는 구치소가 아니라 치료감호소가 될 거야. 안 돼. 심신미약을 주장한 순간 이미 너의 운명은 결정된 거야. 소라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라의 2주간 정신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라는 검사를 거부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폐쇄 병동의 문은 열리지 않았죠. 2주가 지났습니다. 시형이가 저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결과 나왔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확진입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정도 나왔고요. 좋아. 공감 능력 완전 결여, 조종과 착취 성향, 병적 거짓말, 범죄에 대한 책임 회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정도면 치료 감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최종 판결.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최종 재판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윤태식이 집에 침입했습니다. 할망구, 내일 재판에서 증언 철회해. 하지만 하윤이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고 윤태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할망구, 잘 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다음날 법정. 최시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윤소라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명확한 범죄 인식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치료 감호 10년을 구형합니다. 치료 감호. 소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돼요. 피고인, 치료 감호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저 정신 환자 아니에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소라,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징역 10년, 그리고 치료 감호 10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20년은 너무 길어요. 치료 감호는 피고인의 인격장애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소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법정 직원들이 소라를 제압했습니다. 어머니, 20년 후에 나오면 제가 피고인, 협박하지 마십시오. 소라는 끌려나갔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우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 하윤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응, 하윤아. 다 끝났어.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는 평화로울 그곳으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진이의 권유로 제 빌딩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넓은 거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하윤이가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병원 법의학 자문위원으로 복직했습니다. 선생님, 노인 학대 예방 프로젝트 자문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좋지.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대당하는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노인 학대, 침묵을 깨다.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대는 참으면 더 심해집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진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회사 동료 이혜주 씨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6개월 후 우진이와 혜주가 결혼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소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2년 후 저는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침묵을 깨다. 노인 학대에서 살아남은 어느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박사님, 책 읽고 신고할 용기를 냈어요.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재단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박 박사님, 올해 저희 재단이 도운 노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정말요. 기쁘네요. 박서연 박사님, 올해 사회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시상식 날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이와 혜주, 하윤이가 박수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와 혜주에게는 아들 시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제 집에 모여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서연 박사님께
저는 윤소라입니다. 박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치료감호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소라 올림. 네. 저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길을 가는 게 최선이니까요. 70살이 된 며느리와의 싸움, 법정에서의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작.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약자가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67의 며느리의 학대와 음모로 정신병원에 보내질 뻔했던 한 노인.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정신과 의사로 쌓아온 경험을 총동원해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법정에서 맞섰으며 결국 승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저를 보내려던 바로 그곳 치료감호소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계신가요? 침묵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저처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